샤는 그런 거구나. 여기는 저희 아들 혜민이가 좋아했던 펜이고요. 소띠라 제가 제주도 가서 사다 줬거든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조금 쓰다 말 것 같아요. 여기 막내 이제 여기는 막내고 둘째가 나연이? 나연이. 소연이가 동생, 나연이가 막내죠. 사탕을 먹어서 죽을 뻔했다고. 오빠가 매일 확인했다는 그 동생 애기.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가 전시되어 있고요. 네, 그럼 보통 여기 하루에 몇 분 정도 찾아오시나요? 이제 평일에는 조금 이제 한 10분 정도 되시고요. 네. 주말에는 좀 많으세요. 단체로 오시는 분들. 주말에는 좀 많으시고. 기억에 술래길 해서 학교 네. 들리시고 그다음에 여기 전시관 오시고 네. 이제 분향소 가서 간담회까지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순례의 길. 네. 그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청은 이제 전시관 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네. 이제 전시관 아니면 저장소? 저장소로. 저장소. 기업 저장소로 전화를 담당자가 해서 계셔요, 거기에. 담당자분한테 신청을 신청을 하시면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시간 되시면 이제 같이 함께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그 안내까지 순례의 다 해서. 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은 뭐 이제 1시간 반, 2시간 이제 간담회까지 하시면 2시간 정도 잡으셔요. 간담회는 2시간에서 이제 2시간. 그 유가족분들하고 분향소, 분향소에서 그러니까 네. 학교를 들렀다가 그렇죠. 여기 들렸다가 분향소에 가서 분양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하고 대기실에서 유가족분들이랑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코스가 한 2시간 정도인데 2시간 반. 그럼 기업 저장소 전화번호를 혹시 외우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제가, 네. 그 인터넷으로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있나요? 네, 네. 인터넷으로 그냥 네, 기업 그렇죠. 저장소 네. 그리고 순례의 길. 네. 그러니까 순례의 길이에요, 맞아요? 기업과 순례의 길이라. 기업과 순례의 길. 네. 여러분 이것 좀 외워주세요. 네. 예, 우리 이거 확인 좀 해보게. 기업과 순례의 길, 기업과 순례의 길이라고 기업 저장소로 전화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다. 예. 네, 자, 기업과 약속의 길. 예. 기업과 약속의 길이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네네네. 네, 기업과 약속의 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받아 적어주세요. 031-410-0416으로 전화를 하시면 여기가 기업 저장소 번호예요. 031은 이제 경기도, 410-0416. 410 하나만 외우면 되겠네요. 예, 031-410-0416이 기업과 약속의 길을 신청하는 기업 저장소의 신청 전화번호랍니다. 그래서 학교를 들렀다가 여기 전시관을 들렀다가 그리고 이제 분향소에 가서 유가족분들하고 대화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니까 기업 저장소로 후원할 수 있네요. 저희 기업 저장소가 이제 네. 다 기록을 남기고 네. 이렇게 전시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네. 다 일반 후원금을 받아서 다 하고 있거든요. 100%.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후원금을 후원도 받아서? 해주시면, 예. 오, 그러면 뭐 이런 정기 그럼, 후원인가요? 예, 정기 후원도 하시고 또 이제 일시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기부자를 해서 후원 계좌 예. 여기로 넣으면 이게 지금 그럼 후원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나요? 이제 기록 보관하는 거, 보관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시할 때도 이제 쓰임도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을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기억하고 진상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하는 것도 단체 쓰이는 거죠. 활동으로 그럼요. 예. 지금 이 후원금도 거두신다. 네. 이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거 나와 있나요? 416 기업 저장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 온라인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416 기업 저장소로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후원하는 방법이 공개되어 있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416 기업 저장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후원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답니다. 저는 이런 후원 받는지 몰랐어요. 예, 저도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이 와봐야 돼요. 직접 눈으로 봐야 깨달아.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과 약속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게 기업 전시관에 304개의 등불, 이 304개의 등불에는 이렇게 소중했던 아이들의 기록을 담아서, 네. 지금 현재 등불을 달아놨고요. 그리고 반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가님들이 아이들에 관한 기억의 시를 지어서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4월 7일까지는
이곳에서 전시를 하고요. 4월 8일부터는 국회로 이동을 해서 국회에서 전시를 한답니다. 4월 17일까지 하겠지요? 그죠? 국회에서는 10일부터 17일까지. 예, 10일부터 17일, 예, 국회에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시를 한다니까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시관 이야기고, 혹시 오늘 여기 이곳 전시관에서 혹시 어머님 두 분하고 얘기를 했으면 한데, 예. 오늘 어떤 분? 어머님? 아니면 오늘 네, 준비되신 오시고 분? 예. 그러면 여기서 해도 될까요? 네, 아니면- 네, 그쵸, 여기서 해도 되겠죠? 돼요. 예. 네, 그럼 제가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놓고, 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곳은 예, 안산, 예, 안산에 있는 기억 전시관, 예, 저는 지금 이곳 기억 전시관에 나와 있습니다. 보자. 조금. 자, 이렇게. 굉장히 이 안에 좀 덥네요. 히터가 나가지고요. 여기 히터구나. 예. 네. 자, 오늘도 추울까 봐요. 아유, 거의 많았죠. 그래서 거기 와서. 네. 그러면,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따끈하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그럼 어머님 여기 어떤 분 모시고 하나요? 우리 태민이 어머님하고 예. 또 한고은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두 분이 다 이렇게 서 계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먼저 그러면 반 순서대로 할까요? 일반에. 예. 일반에 고은이. 예, 그 먼저 이쪽.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번처럼 우리가 우리 영만이에 대한 먼저 여러분께 오늘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그 세월호 유가족 어머님들께는 감이 참 건방지고 참 못된 먹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 유가족분들만의 상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너무나 큰 기가 막히는 상처를 받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사건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런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다시는 이렇게 모욕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 이 세월호 사건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이 유가족분들이 당한 그 억울함,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이라는 것이 엄청난 공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당한 일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각인하고 그리고 다지기 위해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이 안산 단원고 아이들의 아픔을 괜찮습니다. 저는 서서 괜찮아요. 예, 서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얘기를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이 유가족분들에게 왜 웃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사실은 저도 가족을 많이 잃었거든요.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정말로 저의 좋은 술친구가 됐던 제부도 잃고 하지만 우리는 웃으면서 가족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랬어. 우리 아빠가 이랬어.
쟤분은 이랬잖아 이러면서 막 뒷담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가족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다시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는데 세월호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여전히 짐으로 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는 짐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우리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처럼 피게 해서 그래서 기억할 때마다 기분 좋게 그리고 꼭 이 아름다운 아이들의 이 꿈이 이 땅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망치부인이 감히 단원고 약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영만 학생의 어머님을 모시고 영만이에 대한 기억을 했다면 오늘은 5 학생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되게 시크한. 어쩌면 우리는 한국은이라는 너무나 멋진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는 네 정말 꿈 많은 여성 감독 한국은 예비 감독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친구의 얼굴은 좀 시크해요. 근데 이건 아빠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빠들은 늘 딸을 연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있게 찍었어. 근데 자기가 찍은 자기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셀카죠? 역시 셀카는 예뻐요. 근데 아빠가 본 모습은 아마도 사춘기 딸이어서 아빠 걱정이 많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아빠가 보는 딸의 모습은 조금은 우울해 보이고 조금은 시크하고 하지만 이 가족들의 모습은 여기 이렇게 아빠랑 그 다음에 엄마랑 굉장히 키가 큰 친구예요. 그래서 고은이랑 그리고 남동생. 자, 이 남동생. 자, 일단 오래된 골목 속으로 사라지다. 고은이는 키가 컸다. 가난하기 때부터 몸이 길쭉하더니 자라는 내내 또래보다 키가 한 뼘씩 더 크곤 했다. 저희 딸도 그랬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도 줄곧 맨 뒷자리에 앉았다. 온갖 것들에 대한 호기심도 쑥쑥 자라났다. 날마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작은 엉덩이를 달싹거렸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그림책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자꾸 앞으로 나가면 선생님이 고은아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한다면서 입을 한 주먹씩 내밀었다. 겁없고 궁금한 건 많은 고은이 때문에 엄마는 가슴이 철렁한 적이 많았다.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시장에 같이 장 보러 가면 잠깐 물건 사는 틈에 고은이가 보이지 않았다. 오던 길을 되짚어 급히 뛰어가면 알록달록한 것들을 파는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이게 몇 살이에요? 돌 지나고 나서 걸음할 때니까는 3살 정도 됐을 때 이런 우리 조카도 이랬는데 그다음 집 앞에서 놀겠다고 나간 아이가 늦도록 오지 않아서 가슴 졸이며 동네를 헤집고 다닌 것도 여러 번이었다. 그때마다 고은이는 이웃집에서 숟가락 쥐고 같이 저녁밥을 먹고 있거나 우연히 마주친 길고양이를 따라 길 건너 아래 동네까지 가 있곤 했다. 이건 몇 살 때였어요? 이것도 5살 전에? 저희가 수도식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현관문을 다 열어놓고 살잖아요. 그럼 저희 고은이는 현관문 열려있는 집은 다 들어다니면서 먹을 거 얻어먹고 그러고 그랬고요. 저희가 4층에서 살았는데 복도 끝에서 끝에까지를 색연필로 다 긋고 돌아다녀서 제가 그 철수세미로 그거 지우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숟가락 아무데나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다닐 때는 4살 때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애가 특출났네. 그죠? 야, 이게 보통 애가 아니었던 거야. 5살 무렵에는 저 혼자 몸을 뱅글뱅글 돌리는 것에 재미가 들려서 자꾸 몸을 돌리다가 그만 꼬꾸라져서 어깨뼈에 금이 가기도 했다. 뭐 이렇게 빙글 이렇게 도는 거야? 저희 고은이는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제 에너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계속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서서 도는. 네, 서서 막 돌다가 어지러워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네, 신발 벗어는 현관에 흙불로 처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뼈에 금이 가서. 네, 그래서 사진도 있어요. 유치원 때 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갑옷처럼. 예, 그것도 그래서 사진도 있거든요. 갑옷 입은 것처럼 어깨에 기부스를 하고 온 동네를 오르락내리락 부지런하게 뛰어다녔대요. 안 말려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딸입니다. 엄마는 고은이가 13살 되던 해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럼 옛날에는 무슨 일 하셨는데요? 그 전에? 저희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졸업과 동시에 이제 취업을 안산으로 나와가지고 가까이. 예, 그래서 일반 그냥 자그마한 회사에 네. 예, 품질과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서는 이제 직장 생활을 못 하다가 저희 고은이 6학년 때 그때는 이제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제 공공기관에 가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13살 때, 그 고은이가 13살이 되던 해에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집에 아이들만 두고 나올 때마다 뒷꼭지가 당기고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정작 고은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굴었다. 2살 터울인 남동생과 밥도 곧잘 챙겨 먹고 밥상에 둘러앉아 숙제도 했다. 또 단짝 희정이와 붙어 다니느라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였다. 고은이와 희정이가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보통 운명적인 친구를 이때 만나요. 숫기가 없는 희정이는 늘상 혼자 앉아 그림을 그렸고 친구들을 우우 몰고 다니던 고은이는 쉬는 시간마다 복도며 운동장을 숨이 차게 뛰어다녔다. 어느 날 희정이가 책상에 엎드려 그림을 끄적이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쳤다.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고개를 들어보니 고은이었다. 어디서 한참 뛰다 오는 길인지 코끝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고은이는 그 길로 자기 책상으로 가서 그림들이 빼곡히 그려진 제 공책을 가져와 희정이에게 보여주었다. 나도 좋아해. 고은이와 희정이가 마주보며 웃었고 그 뒤로 차츰차츰 단짝이 되었다. 단짝이 된 뒤 안 사실이지만 둘은 비슷한 점이 꽤 많았다. 희정이가 걱정돼요. 지금 그 희정이 친구는 지금도 저희 고은이가 지금 서울에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고은이 절친이고 지금도 자기 힘들 때 자기 힘든 마음 털어놓을 때는 꼭 고은이 찾아가서 고은이 만나고 오고 이제 해가 바뀌고 올해 새해도 저한테 새해 인사를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참 고마운 친구고요. 저희 희정이가 얼굴에 이렇게 삐삐처럼 주근깨가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었던 친구인데 이제 고은이가 친구 해주면서 되게 활달해지고 그랬던 부분에 고은이를 지금까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희정이가 누군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단짝이 된 뒤에 안 사실이지만 둘은 비슷한 점이 꽤 많았다. 둘 다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수학이라면 넌덜머를 내는 것도 똑같았다. 또 틈만 나면 같이 뜀박질하는 걸 아주 좋아했다. 고은이는 긴 다리로 훌쩍훌쩍 잘도 뛰었고 희정이는 고은이 따라 학교 안팎을 뛰어다니면서 달리기도 참 재밌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남동생만 하나씩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었다. 신기하게도 남동생들 역시 동갑내기였다. 예, 앉으세요. 예, 아주 훌륭한 선택이셔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아주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맞은편에 이렇게 앉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남동생이 하나씩 있는데 이 남동생들이 신기하게도 남동생이 동갑내기였대요. 고은이와 희정이는 매일같이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며 같이 놀았다. 처음엔 고은이가 엄마 없는 동안 동생을 챙겨야 해서 억지로 그랬는데 놀다 보니 어느새 사총사처럼 똘똘 뭉쳐다니게 되었다. 그러니까 희정이랑 고은이랑 희정이 남동생, 고은이 남동생 이렇게 넷이서 뭉쳐다니게 됐대요. 별것 아닌 일을 하면서도 넷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골목을 쏘다녔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한동안은 만날 때마다 기록재기 놀이를 했다. 한 아이가 저쪽 가게집에서부터 이쪽 전봇대까지 뛰면 나머지 아이들이 전자시계로 시간을 쟀다. 아이들은 순서를 정해 번갈아 뛰며 서로 기록을 재주었다. 넌 1분 12초, 넌 1분 9초야. 야, 우리 1분 안에 들어오게 하자. 고은이가 눈에 힘을 꽉 주고 아이들 둘러보았다. 다른 아이들도 사뭇 비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아이들은 몇 날 며칠을 뛰고 또 뛰어서 조금씩 기록을 단축하였고 마침내 모두가 1분 안에 들어오는데 성공하였다. 얘가 제2의 망치분이 될 뻔했어. 딱 보니까 보통 애가 아니야. 마지막 한 명이 성공할 때까지 같이 훈련도 하고 조금만 더 입을 모아 응원도 하였다. 달리기 말고도 기록을 잴 것들은 아주 많았다. 줄넘기 많이 하기 기록도 재고, 한 발로 버티기 기록도 재고,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기록도 재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가며 자기 기록들을 단축시켜 나갔다. 아이들은 이전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세울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였다. 얘가 이 보통 애가 아니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유, 이거 그냥 막 보여. 막 어느 학교에 막 무슨 새로운 조직 만들고 막, 신문에 오르내릴 뻔했어. 그죠? 예. 고은이랑 희정이가 중학생이 이게 초등학교 때 일이야. 고은이랑 희정이가 중학생이 되자 허한 날 골목을 뛰어다니기만 하는 게 문득 시시해졌다. 애들처럼 노는 거 말고 딴 거 뭐 없냐? 놀이터 그네에 적당히 엉덩이를 걸친 누나들이 시큰둥한 얼굴로 물었다. 그러자 동생들이 맥없이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고, 남동생 둘이 고은이가 재빨리 휴대폰을 열어 그 장면을 찍었다. 아이들이 사진을 보며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 다시 이번엔 동영상으로 찍을게. 이렇게 해서 고은이가 새로운 꿈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휴대폰에 달린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돌려보는 일에 금세 빠져들었다. 처음엔 우스갯소리를 하며 괜히 찍고 까부는 모습들만 찍었는데 나중엔 한창 유행하던 춤을 연습해서 똑같이 추는 것도 찍고, 전날 본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이게 참 독특한 거야. 전날 본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역할을 나눠서 연기하는 것도 찍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기발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그걸 찍기 시작했다. 얘가 굉장히 창의적인 애예요. 영상은 주로 고은이가 찍었다. 휴대폰을 잘 다루던 고은이는 귀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쿵쿵쿵 오는 거 있잖아. 그 장면이나 자전거가 쌩 지나가는 장면 같은 것들을 요령껏 잘 찍어냈다. 아이들은 어두운 밤 장면을 찍으러 저녁 먹고 다시 모이기도 했고, 설날 아침에도 떡국을 먹자마자 잽싸게 뛰어나와서 호호 손을 불어가며 저희들끼리만의 작품을 계속 만들어갔다. 사총사의 영화 찍기 놀이는 희정이네가 먼 곳으로 이사 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희정이가 서울로 갔어요? 아니, 중학교 때까지는 같은 동네에 살았었는데요. 이제 희정이가 고등학교 갈 때쯤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다른 했어요. 동으로? 그래서 자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계속 영화 찍기를 하고. 네.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아빠가 고은이를 안방으로 불렀다. 그중 아빠는 고은이를 볼 때마다 걱정과 서운함이 겹쳐 지나갔다. 왈가닥처럼 동네를 뛰어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더니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빠 목에 매달려 얼굴을 비비고 장난치는 일도 언제부터인가 더는 하지 않았다. 아빠의 미련이죠. 우리 신랑도 지금도 이러길 바라고 있는 데가 택도 없어요. 일단 사춘기가 되면 끝이야. 그러나 아빠들은 포기를 못하죠. 예. 사춘기의 긴 터널을 지나는 중이겠거니 하며 예사로이 지나가려 해도 자꾸만 염려가 되고 마음이 쓰였다. 고은아, 이거 오늘부터 네 거 해. 아빠가 고은이 앞에 내민 것은 카메라였다. 몇 해를 벼르다 얼마 전 큰 맘을 먹고 구입한 새 카메라였다. 고은이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졌다. 아빠는 고은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고은이는 아빠에게 더없이 각별한 딸이었다. 모든 딸은 아빠에게 각별해요. 예. 결혼한 뒤 오래 기다려 얻은 첫 아이였고, 몇 년 만에 얻으신 거예요? 결혼하고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2년인데 자연 임신이 안 돼서 병원 다녀가지고 가졌어요. 처음부터 낳고 싶었는데 안 돼서 2년을 노력해서 얻은. 병원을 다녀서 가진 거예요. 그렇군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빠를 쏙 빼닮아 볼수록 신기하고 대견한 녀석이었다. 아빠들은 딸의 모든 게 자기 닮았다고 우겨. 내가 뭐 아닌데. 고은이가 어려서 그림을 곧잘 그리는 걸 보면서도 아빠는 남몰래 좀 애달팠다. 학창시절 그림을 빼어나게 잘 그렸던 아빠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그림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고, 혼자 근근히 버티다 결국 붓을 놓고 말았다. 그 헛헛한 마음은 꽤 오래 갔고, 나중에 카메라를 손에 잡고서야 겨우 가라앉았다. 못다 그린 그림을 그리듯
아빠는 뷰파인더 안에 차곡차곡 세상을 담기 시작했다. 빠듯한 살림에도 어떻게든 돈을 모아 필름을 샀고 다시 또 돈을 모아 인화를 하였다. 인화비가 없어 봉투에 넣어 보관하던 필름들을 이사하면서 통째로 잃어버리고 한동안 애를 끓이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고은이가 아빠 카메라에 부쩍 관심을 보였다. 사진을 찍어주려고 앞에 세워놓으면 어느새 아빠 뒤로 와서 카메라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곤 했다. 이쪽으로 애가 굉장히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 고은이가 4살, 5살 때 저희 집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는데요. 찍어준다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자기가 찍겠다고. 그때부터 예. 달랐네. 우리 딸은 자기를 계속 예쁘게 찍으라 그러는데 저희 고은이는 찍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찍는 걸 좋아해. 네. 얘는 진짜 이 항공 감독님 될 뻔했어. 고은아, 이거 고장나도 이거 고장나도 되니까 너 찍고 싶은 대로 실컷 찍어봐. 아빠가 해보니까 찍으면서 배우는 게 진짜더라.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 딱 애쓴 만큼씩 좋아지거든. 꽤 비싼 카메라인데 아빠가 후회 안 하던가요? 네, 이 굉장히 벼르고 별러서 산 카메라를 이렇게 딸한테 탁 넘긴 거야. 야, 이 사춘기 딸한테 이 아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빠는 기본 작동법 몇 가지만 가르쳐주고 고은이 손에 카메라를 쥐어주었다. 고단한 생활살이를 견딜 때마다 아빠에게 카메라가 힘이 돼 주었듯 고은이에게도 이 카메라가 힘든 시절에 믿어온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빠는 생각했다. 이거 놔주면 아빠는 어떡해? 고은이가 아빠를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아빠는 옛날 거 그냥 쓰면 돼. 아빠가 부스스 웃으며 고은이 얼굴을 가만 쓰다듬었다. 그때부터 카메라는 고은이의 보물 1호가 되었다. 틈만 나면 찰칵찰칵 셔터를 눌러댔다. 카메라는 두 손으로 그려주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고 기분 좋을 만큼 묵직하였다. 그런데 카메라에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버튼들이 참 많이도 달려 있었다. 각각의 버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끝내 알 수 없는 표시들도 많았다.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수두룩했지만 아빠는 일 때문에 급히 지방에 내려가야 했고 한동안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다. 아유, 아빠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고은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교 도서관을 찾았다. 그리고 서고를 여기저기 헤맨 끝에 카메라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찾을 수 있었다. 고은이가 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빌린 책이었다. 책 속에는 지금껏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러나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만 같은 새로운 세계들이 펼쳐져 있었다. 앵글을 달리하면 사물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도, 빛의 양과 셔터의 속도에 따라 사진의 느낌이 아주 달라진다는 것도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사진은 세상을 그저 있는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었다. 매일 마주치는 익숙하고 평범한 풍경들도 찍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롭고 특별한 장면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고은이는 공책을 하나 사서 사진을 찍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적어나갔다. 손의 흔들림을 줄이려면 카메라를 어떻게 쥐어야 하는지, 움직이는 것들을 찍을 때는 뭘 조심해야 하는지 혼자 궁리하며 사진을 찍고 또 찍었다. 너 표정이 하나도 안 무서워. 좀 더 째려봐야지. 말도 확 쏘아붙이고. 얘들이 뭔가 꾸미고 있어요? 예. 잠깐만요. 아유, 선생님 안 돼. 네? 앉으면 이거를, 그럼 줄이면 됩니다. 예. 자. 앉아보실까요? 딱 맞네.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시청자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소리 잘 들리세요? 잠깐만, 여기 방송이 안 돼. 언제부터 이랬지?
you